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최재혁 큐레이터입니다. 소마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잘 다뤄지지 않은 작가를 조명하는 작가 재조명전을 경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이만희 작가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한 이만희 별을 그리는 마음전을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이야기를 가장 한국적으로 그리는 화가 이만익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의 국가와 고향, 나아가 건국 신화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근원을 주된 소재로 삼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이 어렵고 모호해져서 공허한 논리로 옹호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설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구축해 왔습니다. 전시 구성은 1부와 2부 그리고 이만희 아카이브로 나눠집니다. 1, 2 전시실 1부에서는 작가의 생애와 성장 그리고 변혁의 과정을 다뤘습니다. 작가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던 당시를 회상하듯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4 전시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만희의 특색이 뚜렷한 신화, 전설,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몽신화, 추장전, 심청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신화와 전래동화 속 장면들을 그림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으며 친숙하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전시실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작가의 생애와 성장 그리고 변혁의 과정을 다룹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전쟁을 전후로 제도권 미술관에서 공부하고 연습했던 초창기 유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통해 작가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뒷면에는 초기 드로잉 및 스케치 작품을 배치하여 학창시절을 비롯하여 전쟁의 피난길 그리고 화실에서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고민한 작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생전에 수천 점의 드로잉을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드로잉들 중 양질의 작품들만 선별하였습니다. 중랑교 뚝길은 작가가 1956년 고등학교 3학년 경기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린 그림입니다. 작가는 1953년 서울로 상경한 이후 고등학교 시절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며 경희대 뒷산과 석간동, 이문동, 월곡동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서울의 농길을 마냥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중랑교 뚝길을 걷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개구리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밤의 뚝길에 달빛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챙겨온 드로잉북에 그림을 몇 장 그립니다.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 풍경과 세상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고 하네요. 작가의 학창시절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50년 전의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탈로리 시리즈는 이만희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큰 줄기 중 하나가 되는 주제입니다. 작가는 6.25 전쟁 시기부터 탈로리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보기만 해도 신명나는 탈로리 장면은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방색을 비롯한 색채, 한국적인 복식 양식, 그리고 우리의 놀이문화가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흥겨운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이만희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흥겹지는 않은 작품들도 있어요. 옆에 광대놀이 작품을 보면 같은 주제의 작품이지만 나름의 우울감에 젖은 정서, 그리고 구상적인 표현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과도기적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이만희의 작품들은 전쟁 직후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듯 고동색이나 검은색 등 어두운 빛깔을 사용하여 우울한 분위기가 짙은 인물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소재 면에서는 당시 화단의 유화 화풍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는데요. 청계천 작품은 이만희 화풍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당시 화단은 소재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미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은 여성의 누드와 평화로운 시골 풍경 등이 주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정작 캔버스 밖을 보면 그런 풍경보다 60년대 말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는 시끄럽게 급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작가에게 의미 있게 보인 것은 찌들고 병든 우리의 모습처럼 남아있는 청계천변의 누덕누덕한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계천 작품으로 1964년 제13회 국전에 입선하게 됩니다. 이만익은 장욱진의 애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욱진 선생을 선망했었어요. 작가는 장욱진 화백을 1957년 서울대 미대 입학 후 실기실에서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첫인상의 소회를 큰 키에 꾸부정하고 깡마른 검은 피부, 쭈삣쭈삣한 까치머리, 헐렁한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맸지만 목이 가늘어서 셔츠가 따로 놀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장욱진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개성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유달리 작은 작품만 고집한다는 점, 술버릇과 기행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는 점이 독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스승 장욱진 화백을 다양한 시기에 걸쳐 여러 작품으로 그립니다. 여기에는 스승으로서 동료 예술가로서의 경외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만익은 생전에 3,000여 점이 넘는 드로잉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성실 그 자체였던 이만익은 학창시절은 물론 미술교사로 일하는 중에도 전쟁의 피난길 속에서도 해외를 여행할 때도 드로잉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었죠. 자신을 둘러싼 풍경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렸는데 이는 단지 그림의 연습 과정이나 소재의 탐구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만익의 드로잉은 형상을 넘어 본질을 사유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갔는데요. 작가에게 드로잉은 표피적인 이미지의 형상 구축이 아닌 삶과 현상에 대한 철학적 깊이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센터를 운영하는 소마미술관의 정체성에 맞춰 그간 미공개되었던 그림들 중 작품성이 뛰어난 드로잉을 선별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말년까지 60여 년간 그린 드로잉에서 매 시간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한 작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1960년대에서 80년대의 유화작품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깨달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림의 주제와 색,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정리되고 있고, 또한 서양화의 표현주의적인 색채와 한국의 토속적인 소재가 만나면서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게 됩니다. 이 방에 있는 작품들만 해도 다양한 색채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73년 8월 말이 되어서야 작가는 첫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작가에게 개인전의 의미는 신진작가 등용문이었던 국전에만 매달렸던 것과 달리 온전히 한 사람의 화가로서 등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첫 회 개인전에서는 그간 그렸던 다양한 유화, 드로잉, 수채화 등 46점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때문에 뚜렷하게 하나의 경향을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실험적 작품들이 모두 혼합된 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 계열의 수련기 작품, 표현주의적인 실험적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어두운 색조의 그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특히 서울역 광장을 그린 그림이 당시의 우중충한 작가의 경향을 대표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파리에 갈 때 이러한 그림들을 챙겨가고 여러 화랑에 내보였다고 합니다. (1968년) 제작된 작품 유랑은 서양화로 학습된 화풍과 한국적 풍경이 혼합된 작품입니다. 유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분명 60년대 한국의 농촌을 살아가는 여느 가족들의 풍경이지만 그림 속 인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서양식 얼굴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화의 수용과 학습,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만익은 어린 나이에 국전 입성과 탈락의 좌절을 맛보면서 제도권 미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6세의 나이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짧은 유학 기간 동안 서양의 예술 문화를 겪은 후 본격적으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만의 색채를 연구하게 된 인생의 큰 사건이 됩니다. 늦어도 30세 전에 가서 부딪혀 보겠다 생각했던 일이 늦어졌고 미련의 끈을 허리에 동인 채 길을 떠났다는 말을 통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파리에서 머물던 시절 호텔 방 여닫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너편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3층에 살았는데요. 나란히 마주선 집들의 창들이 눈을 맞대고 있는 풍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카이브 전시실에는 드로잉과 스케치, 그 밖의 사진, 도서, 기사 등의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작품 세계와 활동을 조명하는 다큐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동료, 후배 작가, 그리고 평론가와 이론가의 목소리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인간 이만익의 예술가적 면모와 삶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만익의 특색이 뚜렷한 신화, 전설,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작가는 파리 유학을 지내면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이 지닌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흥부와 놀부,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전래동화를 소재로 이야기와 그림이 결합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동주, 이육사, 박목월 등 문학가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민족적 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시와 문학을 사랑했던 작가는 시를 읊고 사유하듯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역사와 문화 속 일원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예술가와 대중이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만익은 주몽의 어머니인 유아 부인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유아 부인은 하백의 딸로 압록강에 놀러 갔다가 스스로 천자의 아들이라 칭한 해무수와 통정하게 됩니다. 해후 작품은 유아 자매들이 다 함께 놀러 나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해무수는 떠나버리고 지압이 없이 통정했다는 이유로 유아는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유아를 금화왕이 거두게 되고 금화왕의 궁에서 지내는 사이 어느 날 유아 부인의 배에 햇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주몽입니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에게는 어머니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힘과 자유로움이 있기에 영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아 부인은 주몽을 키워내어 웅장한 고려의 새벽을 열게 한 신하의 어머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아란 우리말로 버들꽃인데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인만이 아닌 강인하고 영특한 어머니상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유아 자매도는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작가는 삼국유사에 담긴 우리의 서사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작을 가장 많이 남긴 그림이 바로 주몽설화 시리즈입니다. 주몽설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입니다. 수많은 건국신화 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꾸준하게 그려왔는데요. 특히 나라를 세우고 토지를 넓히던 왕으로서의 주몽이 아닌 어린 시절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막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성장하는 주몽을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주몽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였습니다. 특히 90년대 IMF 등 국가적 위기와 어지러운 시대상 속에서도 무력감을 뛰어넘고 민족이 지닌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인간, 자연과 동물의 관계를 서술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 명성황후는 뮤지컬 명성황후 포스터에 들어간 작품의 원화로 뮤지컬 제작자 윤호진 씨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명성황후 시의 100주기를 맞아 기획된 뮤지컬 명성황후는 조선왕조 26대 고종의 왕비로서 격변의 시대에 주변 열강들에 맞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여성 정치가로서의 고뇌와 비극적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미국 링컨 센터에서 공연할 때는 이 포스터가 뉴욕의 지하철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작가가 그린 명성황후는 절망적 상황에 맞서 나라를 구하려는 상념에 젖은 명성황후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 그리고 화려한 색채와 유려한 자태가 우리 민족의 기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스터의 원화가 전시되는데요. 작가는 생전에 이 작품은 그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현재 유족이 직접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시실은 본격적으로 민담, 판소리,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 그리고 문학가, 예술가의 오마주가 담긴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 초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흥부가, 심청전, 춘향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을 시각적으로 음미하기보다 음성 해설을 통해 동화를 듣듯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한 작품 감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가 이중섭에 대한 오마주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1951년 전쟁통에 일본인이었던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족끼리의 사랑이 깊어서 이별을 피했으나 아내의 건강 문제와 장인의 유산 문제 때문에 셋을 먼저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본래 본인도 일본으로 건너가려 했으나 당시 한일 간 국교 단절로 이중섭은 동행할 수가 없었죠. 그 후 이중섭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막노동으로 돈을 벌며 틈틈이 그림을 그렸지만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림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혼 초에 장남을 잃고 크게 상심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관 속에서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가벗은 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시에 벌거벗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추나로 취급되어 강제 철거당하기도 합니다. 이만희 작가는 자신만의 화풍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다 세상을 떠난 이중섭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림 속에서나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전시 제목 별을 그리는 마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생전에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좋아했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부분을 자주 되새겼다고 합니다. 시인에게 별이란 단지 하늘에 떠 있는 형체를 넘어 민족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희생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말했던 이만희에게도 별은 한국적 정기의 상징이었는데요. 전시 제목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서 노래하는을 그리는으로 바꿔 별을 그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린다는 페인팅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워하다, 기리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가면 꽃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작은 공원 속에 알퐁스 도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공들은 마치 별을 쳐다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에게 별이 갖는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별은 보이지만 뻗어도 손이 닿지 않는 것. 실체라기보다는 꿈 같고 현실을 초극한 또 다른 실존. 때로는 찰나적이고 때로는 영원한 것. 별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섭리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고 감상을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주의 돌덩이일 수 있지만 빛에 의해 희망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별이지요. 작품 제목이 된 망향의 뜻은 고향을 그리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복숭아 나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복숭아는 안견의 목류도원도에서 낙원을 상징하죠. 작가 또한 고향은 즉 낙원이라는 공식을 만들고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곳을 지상낙원, 즉 고향이라 보았습니다. 여름이면 익어가는 과일들을 맛보던 고향의 추억을 그리워했는데요. 불로장수한다는 천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는 도원을 꿈꾸고 그 속에 앉아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을 쳐다보며
한 가닥 피리를 부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 바로 작품 망향입니다. 이만익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개폐회식의 미술감독을 역임했습니다. 88올림픽 아카이브 공간에는 작가가 미술감독을 역임하며 그린 올림픽 판화의 원본, 개폐막식에 사용된 세계수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자료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평생 평면회화 작업에만 매진해온 작가가 대형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고심하고 한편 과감하게 도전했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88올림픽 아카이브는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소마미술관의 예술적 유산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가치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붉은 태양 앞을 지나는 새들이 인상적인 작품 새날입니다. 작가에게 새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옆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황금찬 시인은 이만익 화백의 전시에서 시를 만들어 선물하게 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자연과 평화, 주몽신화와 유화부인 등 이만익 화백이 주로 다루었던 소재들이 두루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생명성에 대한 공감으로 끝을 맺지요. 본 작품을 후반부에 배치한 이유는 생명력 있는 색감에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그린 듯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마 사전시 시를 들어오면서부터 감탄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어린 왕자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2012년도는 작가가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작가는 평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각자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그림을 그리며 한평생을 살았을까? 그 일로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내면적 값어치는 무엇이었을까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작가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화가라는 직업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한 방법, 그리고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작가라는 직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만익의 우주에서 왕자는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굳이 종교적인 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린 왕자의 순수함, 그리고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동화 속 인물들이 모두 다 신이자 부처가 아닌가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배경의 우주와 제3세계의 모습은 작가가 이승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이미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2012년 작가가 타기하기 1년 전에 개최한 마지막 개인전에서의 어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애의 석양이 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화가로서의 한평생의 과업을 정리하는 듯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진심이었고 항상 최선을 다했던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윤동주의 서시를 다시 한번 되냅니다.
이로써 전시 제목인 별을 그리는 마음을 마지막까지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만희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국성에 대한 작가의 미학적 탐구와 더불어 한 예술가가 어떻게 예술혼을 불태우고 또 삶을 대했는지 느끼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전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